섬 의사의 사계절. 문 푸른 지음. 출판사 모모북스. 섬 생활. 섬에서 나의 역할. 섬에서 근무가 시작되었다. 섬에선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한다. 첫째, 응급진료. 병원이 없는 이 섬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 내게로 달려온다. 나는 24시간 내내 섬에서 대기하며 응급 환자들의 전화를 기다린다. 그들 대부분은 해경정, 소방정, 그리고 닥터 헬기에 의해 무트의 병원으로 후송된다. 둘째, 일반적인 약 처방.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처방이 주를 이루지만 섬이라 그런지 감기, 관절약 처방도 많았다. 하나밖에 없는 의료시설이라 다양하진 않아도 대부분의 약을 갖추고 있으며 나는 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이 받는 것 빼곤 다 해보았다. 셋째, 왕진. 밤이고 낮이고 걷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긴다. 섬에는 119가 없어서 그들을 병원까지 후송해 올 수가 없다.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건 나였다. 하다 보니 새벽에 출동하는 건 일상이 되었다. 9시부터 시작된 내 첫 진료는 6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첫날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노인정에 퍼졌다. 구름처럼 밀려오는 환자들을 보며 정신이 없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의료기관이니 그러려니 했다. 나는 40명이 넘는 환자를 봤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에 30여 명이 넘는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오후에는 목이 잠긴다. 전날은 열정 때문인지 목이 쉰지도 모르고 즐겁게 진료했다. 6시부터는 야간 당직을 섰다. 나는 임기제 공무원이라 당직비도 받지 못했다. 그야말로 열정페이였다. 그때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언제라도 응급 환자가 생겨 대처라도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했다. 차라리 응급 환자는 괜찮았다. 아픈 사람에게 절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곳은 섬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풋풋했던 내 열정이 꺾이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점차 섬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섬. 진료 중 시간이 비거나 진료 시간이 끝나면 동네 마실을 다녔다. 진료실 앞으로는 해발 100m 남짓의 산이 있었고 산 앞으로는 여러 작물이 자라는 밭이 있었다. 10월에도 가끔 이곳에는 눈이 내렸는데 해풍이 영향인지 육지보다도 많은 눈이 내렸다. 한번 눈이 내리고 나면 산은 하얗게 바뀌었고 그 산은 멀리서 보는 맛이 있었다. 그러나 육지만큼 제설 작업을 하지 않기에 가까이선 볼 수 없었다. 차디찬 눈이 신발에 묻어 결국 내 발에 스며들면 아름답던 설산마저 귀찮게 느껴졌다. 동네 마실 중에는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당구장, 노래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 한 30년 동안은 그 자리에 꽂혀 녹이 쓸어버린 이정표.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없을 것이 분명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던 이정표는 오히려 다른 역할을 했다. 진료실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던 관광객이 겨우 찾은 노래방 이정표를 통해 진료실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다.
본래 역할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예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배를 타고 들어올 때마다 그 이정표를 지나쳤다. 이렇게 조용한 섬에도 노래방과 당구장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 지금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한편의 아쉬움. 그렇게 사라져버린 섬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가끔 내게 고기를 구워주시던 할머니의 집에 가면 섬의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다. 현재는 1,500여 명 남짓 살고 있지만 많이 살 때는 10,000명도 넘게 살았다고 한다. 요즘같이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물고기를 잡고 가까운 곳에서 판매하는 파시가 크게 열리기도 했는데 전국에서 배를 끌고 이곳으로 온 어부들은 섬에 머물며 밥도 먹고 술도 마셨다고 한다. 몇십 년 전 과거는 단지 시간이 때만 묻진 않았다. 그동안 마주쳤을 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파도. 지나간 시간보다 더욱 빠르게 과거의 명성은 사라졌고 그 자리는 폐허로 바뀌었다. 그 즈음 만들어졌을 당구장과 노래방. 파시로 화랑이었을 이곳에서 어쩌면 일상적인 유흥거리였을지 모른다. 신기하게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더 재미있는 것들이 생겨나도 여전히 당구장과 노래방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긴 했다. 외부인으로서 섬이 멈춰버린 과거를 발견할 때면 많은 생각에 빠지곤 했다. 섬 생활, 섬, 사방이 막혀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섬에서만 몇십 년을 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육지의 마을보다 훨씬 똘똘 뭉쳐있으며 그런 단결력에서 나오는 묘한 섬만의 분위기, 카르텔가 있었다. 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쉽사리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두 눈으로 봤지만 그 문제들은 단 한 번도 제기되거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곳에 파견된 해경과 경찰들도 섬 사람들에겐 외부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있다 나가길 원했다. 수십 년간 묵힌 섬 안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였다. 섬에서의 문제는 섬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되질 않았다. 만약 내가 섬의 문제를 바깥으로 고발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섬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다. 육지에 나가려 해도 섬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라면을 하나 사려 해도 섬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섬에는 편의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만약 내가 내부 고발을 하여 섬의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 순간 섬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그들 특유의 텃세 부르기는 육지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6시부터는 야간 당직이 시작되고 모든 전화가 내 휴대폰으로 걸려온다. 한 번은 이장이 자기가 잡은 물고기가 있다며 매운탕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응급 환자를 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장이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 통에 매운탕만 먹고 오기로 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미 여럿의 아재들이 초록병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내게 전화했던 이장은 의사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라며 곧장 소주를 따랐다. 섬사람 술자리에 동원된 것이었다. 당연히 응급 환자를 생각해 마실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술 취한 사람들에게 그런 대화가 먹힐 리 없었다. 나는 마시는 척 바닥에 소주를 버리고 매운탕 몇 숟갈을 먹었다. 자연산이라 그런지 매운탕 맛은 기가 막혔다. 나는 그렇게 잠시 앉아있다 조용히 나왔다. 며칠이 지났을까?
다른 이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오늘 회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니 와서 저녁 한 끼 하세요. 며칠 전 상황을 경험한 나는 이런지야 거절하고 가지 않았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 거절당한 이장이 다음 날 근무지로 와서 따졌다. 왜 그 이장 모임엔 가고 나한테는 안 오는 거요? 나 무시하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위험하니 갈 수가 없어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것이 아니고 저도 경황이 없어 처음엔 갔지만 이후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이장들 사이에선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두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매운탕에 팔려갔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장님들을 달래느라 혼쭐이 났다. 내가 가서 그들이 즐거워진다면 기꺼이 가겠지만 나는 섬의 유일한 의사였고 사명감을 가져야 했기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도 환자가 되었다. 섬 특성상 뱃사람들이 많았다. 뱃사람의 특징은 거칠다. 같은 말을 해도 무섭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언제 낫을 들고 와 나를 죽일지 몰랐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섬에서 살면서 나는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느꼈다. 몸에 피를 묻히고 들어와 드레싱 해달라는 사람, 잘린 손가락을 휴지에 싸서 들고 오는 사람, 술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 환자군도 참 살벌했다. 우울증. 내게도 그것이 올 줄 몰랐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기 쉽지 않았다. 우울증은 무서웠다. 우울증은 내 얼굴에 가면을 씌웠다. 분명 나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왜 웃지 않느냐고 물었다. 곱덩이를 조절하는 연가시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다. 내게 오는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닫았고 배는 항상 밥을 먹은 것처럼 부르게 조종했다. 의사인 나도 그토록 조용히 우울증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매일 24시간을 새벽에도 갑작스레 깨고 일을 하다 보니 내 우울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섬으로 왔다. 제이가 섬에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너무나 당황했지만 내심 좋았다. 그녀는 못 본 사이에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예뻤다.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에 맞춰 그녀의 옷차림도 가벼워졌다. 우리는 세차게 추운 겨울에 만나 처음으로 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첫 배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차를 끌고 항에서 기다렸다. 항이 도착하기 전 백고동 소리가 들렸다. 저 큰 배 어딘가에 내 그녀가 앉아있을 생각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미처 깎지 못하고 온 수염이 신경 쓰였지만 오늘만큼은 남자처럼 보이고 싶었다. 나는 눈이 좋지 않았다. 잘 안 보인다. 앞에 차 몇 대가 내리더니 이내 섬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 여자친구는 내리지 않은 듯 했다. 그리고 중간쯤 행렬에 좋지 않은 시력으로도 단박에 여자친구가 내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키가 작은 섬 사람들 사이에서 도드라졌다.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안아줬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아, 오빠, 나 잠시 시간이 생겨서 순천에 내려가다가 오빠 보려고 왔어. 배고팠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녀는 한 손에 캐리어와 다른 한 손에 선물을 들고 왔다.
누가 보면 섬이 시집 오는 처자처럼 보였겠지만 그녀는 순천에 가려고 왔으니 그 캐리어 아닌 여정이 짐들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횟집에 들어갔다. 아직은 관광철이 아니라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꿉꿉한 냄새와 언제 닦았을지 모를 테이블, 그리고 거친 느낌이 사장님 포스에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어졌다. 매섭게 나를 쳐다보던 사장님의 눈빛에 나는 꼬리를 내리고 주문했다. 자기 회 먹을까? 응, 나 회 좋아해. 그렇다. 우리는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섬에 왔으니 당연히 회를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그녀를 생각하지도 않고 횟집에 데려왔던 것이다. 다행이었다. 회는 맛있었다. 그리고 무태서 나오는 밑반찬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나도 오랜만에 식욕이 올라왔다.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했다. 내가 그녀를 못 본 지는 훈련소 퇴소 이후 약 한 달 만이었다. 그녀는 서운할 만도 했지만 내게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허름한 횟집에 앉아있는 그녀가 순간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중천에 떠있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어 내 눈으로 들어오는데 후광이 비쳤다. 이런 곳에 있을 위인이 아니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나는 곧장 그곳에서 일어나기로 했다. 12만 원이요. 네? 시가의 무솜. 그토록 비쌀 줄은 몰랐다. 섬이라고 물고기가 쌀 것 같지만 이곳은 자연산밖에 없어서 더 비쌌다. 12만 원을 결제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완벽하게 잘 숨기고 있었다. 12만 원 쓰는 아까움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하며 근데 좀 비싸긴 하다고 맞장구 쳐주는 여자친구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내 방에 도착하긴 했는데 나는 진료를 봐야 해서 내려와야 했다. 그녀와 겨우 뽀뽀 몇 번만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1시부터 시작된 진료는 3시쯤 소강 상태가 됐고 나는 잠시 방에 올라갔다. 그녀는 TV를 보고 있었다. 아참, 생각해보니 그녀는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시간엔 전혀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지 않았지만 연신 미소를 띠며 재밌게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구리에 등을 맞대고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도 지친 내가 안쓰러웠는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수분이 지나지 않아 와장창 깨져버렸다. 갑자기 발생한 응급 환자 때문에 나는 바로 진료실로 내려왔다. 전화 통화로도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먼저 대학병원에 헬기를 요청했다. 해경이 등에 엎여온 70대 남성은 의식이 불안정했다. 연신 가슴이 아픈지 오른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차트를 뒤져보니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곧바로 EKG 심전도를 찍었다. 응급으로 구비하고 있던 아스피린과 항응고제를 먹였다. 닥터 헬기는 40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처치라곤 이것이 전부였다. 동네에는 재밌는 뉴스거리가 났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경하겠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왔다. 죽어? 괜찮아? 의사 양반 뭐라도 좀 해보쇼. 정신이 없었다. 참 무리했다. 사람이 아파서 고통받는데 그걸 구경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 환자가 안정을 취하긴커녕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에 감정마저 불안해 보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안정 상태를 도와주는 것뿐이었다. 경찰을 불러 겨우 그 떼거리들을 몰아내고 환자분에게 말했다. 괜찮으실 거예요. 헬기 타고 나가면 금방 병원으로 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가슴이 답답한 환자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다.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헬기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차에 환자를 태우고 헬기가 도착하는 인계점으로 출발했다. 연신 식은땀을 흘리는 환자가 걱정되었다. 가족도 지인도 없이 혼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다. 닥터 헬기에서 내린 의료진은 내게서 환자를 인도받아 빠르게 날아갔다. 헬기 프로펠러 바람에 눈으로 세차게 모래가 들어왔지만 꿋꿋하게 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쳐다봤다. 다시 내가 진료실에 도착했을 땐 1시간 반이 지나 있었다. 그 사이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보고 나니 5시가 넘었다. 잠시 정신을 놨다가 차렸을 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바로 올라가서 그녀를 확인했다. 미안해,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 괜찮아. 근데 오빠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아차, 섬에서 무트로 나가는 배는 다시 돌아 몇 시간 뒤쯤 항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내가 정신없이 다니는 바람에 배를 놓치고 말았다. 그녀는 그날 순천으로 가야 했다.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배를 놓친 남녀 TV 단막극이 생각났다. 작정하고 섬에 들어온 남자는 배가 끊기기만을 기다렸고 결국은 민박집에서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작정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순천으로 돌아가야 했다. 어쩔 수 없었다. 다 응급 환자 때문이었다. 적어도 나는 허름한 민박집으로 데려가진 않았다. 우울했던 나날 속 그녀의 등장은 활력소가 되었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그녀는 먹는 모습이 참 예뻤다. 그녀 덕분에 우울의 동굴을 깊숙이 파던 나는 구출될 수 있었다. 고마웠다. 하나뿐인 의사로서의 사명감, 아름다웠던 기억. 이곳에도 여름이 오고 있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육지보다 따뜻함은 늦게, 차가움은 빠르게 왔다. 여름이 온다고 느낀 건 어느 주말 산책 때였다. 주말엔 혼자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 온종일 환자가 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해안길을 산책했다. 사람이 때가 타지 않은 곳이라 자연 경관은 육지의 그것과 비교 불가했다. 수십 미터의 기암 절벽을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해졌다. 정자에 가만히 앉아 불어오는 바람을 먹었다. 차가운 바람은 혀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의 바람은 달랐다. 바람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바람에서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스치기만 해도 기분 좋은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 바람을 따라 파도들도 천천히 섬 쪽으로 밀려왔다. 몇천 년간 파도의 힘에 맞서 싸워온 기암 절벽. 그 장엄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내 눈에는 멋진 자연 경관으로 보이지만 과거 무수한 시간 동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물이 줄줄 새는 아픔을 겪었으리라. 나 또한 현재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피가 되고 살이 되길 기원했다. 따뜻한 바람에 얇디 얇은 들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새로운 꽃이 나타나면 사진을 찍어 제이에게 보내주는 게 낙이었다. 길을 걷다 보지 못한 색감이 나타나면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나는 간절하게 따뜻함을 원하고 있었다. 꽃이 피는 만큼 내게도 따뜻한 계절이 올 것이며 더 나은 시간들이 올 것만 같았다. 산책 동안 듣는 노래들이 있었다. 듣기 해안가를 거닐 때 듣기 좋은 노래였다. 진료를 보다가도 해변의 냄새와 노래가 생각났다. 일어나 달려가고 싶어질 때도 많았다. 나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다.
노래는 4차원적 힘을 가지고 있다. 분명 귀로만 들었을 뿐인데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건이름과 광경이 떠올랐다. 그리고 바다 내음도 느껴졌다. 그 섬이 종종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노래들을 듣곤 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해변 그리고 따스한 바람은 섬 생활 동안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아무도 없는 넓은 해변가를 혼자 걷고 혼자 바라보고 또 그 긴 거리를 걸어 나갈 때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그 순간이 훼손되지 않게 눈을 감으며 조용히 기억했다. 그때의 과정 때문인지 아직도 낙조 순간의 해안가 모습을 잊지 못한다. 가만히 정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볼 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이자 섬에서의 울분이 치유되는 과정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면 곧장 내 방으로 달려와 저녁을 준비했다. 나의 주말은 항상 이러했다. 소중했던 인연. 섬에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은 5, 60대였는데 섬 내에서도 젊은 순위로 상위권이었다. 섬에는 육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파견을 온다. 섬에도 전기와 물을 쓰고 가게도 운영되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다. 섬에 상주하는 젊은 사람들은 섬 사람들을 위해 일하러 온 것이었다. 종종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웠다. 학교에도 젊은 의사 선생님이 파견 왔다는 소문이 났는지 언제 한번 우르르 몰려온 적이 있었다. 여자 선생 한 분이 감기가 심해 왔는데 대여섯 명 되는 동료 선생들이 3디다스를 똑같이 신고 밖에서 수군대고 있었다. 일단 섬에서 또래를 만나니 반가웠다. 진료 이외에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일이 거의 없었다. 제이와의 통화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면 먼저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다. 이후로도 그 무리는 한 명씩 돌아가며 아프다며 보건소에 놀러왔다. 아프다는 환자를 무시할 순 없다. 성심껏 진료를 봐줬다. 나도 그 무리가 오면 반가워서 많은 말을 했다. 내가 진료실에서 아끼던 홍차 티백을 그들에게 내려놓으면 작정이라도 한 듯 대기 좌석에 풀썩 주저앉았다. 대여섯 명이 비슷한 3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꼼지락대는 모습이 귀여웠다. 대부분 교직 첫 해를 섬에서 보내는 그들이었다. 여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당직을 서지 않고 육지로 돌아갔지만 남자 선생님들은 나처럼 남아 당직 근무를 섰다. 종종 맥주 마실 일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락해서 마셨다. 다행히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었고 섬 생활 동안 소소한 행복이 되었다. 나도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수업 도중 아픈 아이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거나 체육대회 전날 사비로 응급키트를 만들어서 선물해주곤 했다. 언제든 여자 선생 2명이 배가 아파서 들어왔다.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면 기다리는 모습만 봐도 대충 꾀병인지 아닌지 느껴진다. 이들은 꾀병 환자가 분명했다. 분명하더라도 그 모습을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를 보러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 의사인 나도 종종 다른 의사를 찾을 때면 긴장이 되고 주눅이 된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더하지 않겠는가. 약을 받기 전 대기석에 앉아 이리저리 쳐다보며 눈 걸러가는 소리가 진료실까지 들렸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약보다 나와의 말이었다. 궁금하고 신기해서 말해보고 싶어서 왔겠지 싶었다. 시답자는 질문을 해도 웃으며 대답을 한다. 어색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게 적당히 다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모르는 척 받아준다. 이것도 의사로서 질병을 예방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갔다면 아쉬운 마음에 연신 이불킥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무릎이라도 다치거나 발목 염좌라도 당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그들은 튼튼한 발목을 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내 진료소를 찾아왔다.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홍차가 맛있다. 간호사님이 주시는 수박이 맛있다. 이런 핑계들을 댔지만 그들도 나처럼 외로움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참 귀엽고도 이쁜 교사 선생님들이었다. 다양한 인연들. 관광철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섬을 찾았다. 내 환자의 20% 정도가 외부인으로 채워졌다. 새벽, 밤을 막론하고 응급 환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에게 유일한 의사라는 사명감으로 일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만 우울증에 걸렸겠지만 몇 달 동안의 근무를 통해 나 스스로 살아가야 할 방향도 터득했다. 한밤중에 진료실 유리창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얼굴을 본 적 없다면, 본 적 있다면 없던 사명감도 생겨날 것이다. 무서울 때도 있었다. 새벽 3시,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에 불 하나 없는 건물 아래로 내려가 천천히 랜턴을 비추면 환자인지 범죄자인지도 모를 사람이 떡하니 서 있다. 섬은 9시만 되면 암흑천지가 된다. 그 속에 혼자 일어나 그들을 상대해야 했던 무수한 날들. 한편으론 오죽했으면 그 무서운 길을 뚫고 나에게 달려왔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 연민의 감정을 느껴야 평생을 의사로 살 수 있다 생각했다. 위험한 적도 많았다. 새벽 3, 4시에 술에 취해 달려와서 왜 빨리 내려오지 않냐고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 치고받고 싸우다 소주병 하나씩 머리에 박고 피 철철 흘리며 들어왔던 2 사람. 그중 한 명을 먼저 해경보트로 보내니 나머지 한 명이 왜 본인을 먼저 보내지 않냐고 무시한다며 내 멱살을 잡았다. 섬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당신들이 죽어가는 걸 살리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며 밤에 편하게 발 뻗고 잡은 적이 없었다. 혹시나 응급 환자를 놓칠까 내 벨소리는 가장 크고 쩌렁쩌렁한 것으로 설정해 놓았고 쉬는 날에도 그 벨소리가 들리는 날엔 심장이 벌렁거렸다. 흥미로웠던 기억도 있다. 관광용 오토바이를 나눠 타고 온 여자 2명이 진료실로 들어왔다. 주소지가 서울로 뜨는 그들. 한 친구의 친척집에 놀러온 친구들이었고 두통이 심하다고 했다. 궁금했다. 여기 와서 무엇을 했고 재미있었는지. 다른 아픈 곳은 없는지 샅샅이 찾아주고 싶었다. 그들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약이나 주고 나가라 하면 될 것이지 쓸데없이 친절한 의사인 건지. 그 순간은 굉장히 친절한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농협마트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오늘 저녁도 결국은 나 혼자서 먹어야 했다. 주말은 항상 혼자였고 외로웠다. 괜히 그들과 얘기라도 하면 즐거울 것 같았다. 용기를 냈다. 용기를 낸 건 다름 아닌 맥주캔 때문이었다. 그들은 맥주캔을 들고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재빠르게 맥주 6캔 드릴을 들고 나왔다. 그들도 섬에 혼자 있는 젊은 남자 의사 선생님이 궁금했을 것이다. 같이 맥주라도 한잔하자고 하니 흔쾌히 마시자고 했다. 해변가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 맥주를 마셨다. 순간의 부끄러움은 커다란 선물을 준다. 용기를 내준 내 입과 그리고 재빠르게 맥주를 집어와 준 손목 발목에게 고마웠다. 6캔이나 산 이유는 나는 맥주를 잘 마셨다. 그 맥주를 다 마실 때까진 그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맑은 바다 공기에 취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퇴사.
그녀는 여전히 대학병원에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다. 괴롭히던 수간호사의 정도도 최근 더 심해져 생리불순까지 겪고 있었다. 눈이 뒤집히고 화가 났지만 멀리 떨어진 솜돌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밤마다 걸려오는 한탄 전화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퇴사 이야기가 나왔다.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나 또한 그녀가 고통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녀는 2년 만에 대학병원을 나왔다. 내가 대학병원을 떠나던 순간이 생각났다. 소심한 복수로 가운을 대학병원에 던져놓고 나오던 날, 지질하게 스스로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녀 또한 소소한 승리감을 느끼길 바랐다. 그녀의 집은 순천이었고 곧바로 모든 짐을 정리해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삿짐 하나같이 챙겨주지 못한 못난 남자친구였지만 그녀는 나와 가까워진다며 좋아했다. 그렇다. 그녀와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다. 섬으로 들어가서 며칠씩 있다가 올까? 라는 농담이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됐다. 나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피와의 문제가 있었다. 그녀와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다. 단답식의 대답에도 꾸준히 연락해오는 그녀에 당황했다. 제이는 오랜만에 여유와 행복을 찾았다. 근심 가득했던 얼굴이 어느새 예쁜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수술방에서 슬쩍슬쩍 보이던 그때의 모습이었다. 처음 만나던 날 멀리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오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녀와 몇 달 넘게 만났지만 처음의 설렘이 아직도 가득했다. 많이 사랑했다. 그러나 사랑했다면 단호해야 했다. 그녀는 내 휴가 기간 외국 여행을 같이 가자고 말했다. 나도 그녀와의 여행이 기대됐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가고 싶은 곳들을 적기 시작했다. 프랑스 파리. 낭만적인 도시 파리로 그녀와 여행을 떠나게 된다. 섬에서 경험한 태풍. 섬에서 처음 경험한 태풍. 태풍. 섬 사람들에겐 겪고 싶지 않은 자연재해이다. 파도가 높아지면 섬은 고립된다. 예전처럼 물이나 전기가 끊어질 걱정은 하지 않지만 마트의 식음료는 줄어들고 장기간 배가 뜨지 않으면 전쟁통처럼 마트가 텅 빈다. 그런 이유로 섬 사람들은 냉장고나 창고에 일주일 정도의 음식 재료를 구비해둔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고 진료실에 온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다. 물론 섬을 나갈 때마다 파스타 등 몇몇 재료를 사오긴 했지만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어 일주일이면 모두 다 먹었다. 비상식량이라곤 고추참치 한 박스와 3분 카레 박스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웬만해선 꺼내놓고 싶지 않았다. 8월 말, 예년과 다르게 연속적으로 태풍이 오고 있었다. 태풍이 접근하면 먼 바다부터 파도가 높아져 연안까지 이어졌다. 그렇기에 태풍이 정확히 관통하지 않는다 해도 배는 뜨지 않았다. 그러한 태풍이 두세 개 연속으로 오면 최소 2, 3주 정도는 섬에서 고립되었다.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내게 찾아왔다. 다음날 섬을 나가기 위해 짐을 열심히 꾸리며 기상 상황을 찾아봤는데 예상되는 파고와 바람의 세기로 보아 취소될 가능성이 컸다. 3일 뒤 태풍이 상륙할 예정이었다. 창문 앞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날에는 배가 뜨지 않았다. 앞으로 바람의 세기가 세질 것을 생각하면 내일 나가지 못하는 건 확정적이었다. 새벽부터 배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배는 취소되었고 나는 예정이 없던 진료를 시작했다. 또한 이 날은 제가 섬에 들어온 지 일주일 되는 날이었다.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과 섬에서 지낼 생각에 들떴겠지만
점차 지겨워지고 약간은 버거워 보였다. 섬은 순간순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지만 육지에서만 살던 사람에게 섬에서 한 달만 살아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수가 포기하고 돌아갈지도 모른다. 제이도 사면초가였다. 일주일이나 집을 나간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 차마 섬에 들어왔단 말은 못하고 삥 둘러 얘기했지만 당장 오라 하여도 갈 수 없는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 보였다. 섬은 도망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그녀는 구직으로 바쁘다며 애써 둘러대고 끊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태풍이 연달아 올 예정이었고 그걸 감안했을 때 최소 2주 정도 밖에 나가지 못할 수 있었다. 그녀도 일주일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온 터라 육지에서 구입해야 할 것들이 있었고 부모님에게 계속 거짓말하는 것도 걸리는 눈치였다. 나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적잖이 당황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태풍이 오면 섬은 무방비 상태로 바람과 파도가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얼마간의 음식은 필요할 것 같았다. 마트를 찾았다. 아니 웬걸. 그 흔한 야채 하나 남질 않았고 남아있는 음식이라곤 떡볶이, 레토르트, 과자, 음료수가 전부였다. 당황했다.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상황에 동공지진이 왔다. 그녀에게 너와 같이 있으면 이슬만 먹고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인생은 현실이다. 이슬만 먹어도 될 때에는 배가 정말 불렀었다. 정작 배가 고파지자 음식이 필요했다. 내 방에는 카레와 참치뿐이었고 일단은 그것을 먹는다 해도 다른 먹을거리가 필요했다. 어쨌든 한 이틀을 카레와 참치로 버텼다. 여전히 짙은 안개와 파도로 배는 뜨지 못했고 그녀와 나는 인도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매 끼니를 카레와 참치만 먹다 보니 몸에서 인도 사람 냄새가 났다. 사놓을 거면 카레도 여러 종류를 사놓지 가장 맛없는 3분 기본 카레만 사놓아서 더 이상 물려서 먹지도 못했다. 인도에는 300여 가지가 넘는 카레가 있다고 한다. 왜 그런지 알 것 같았다. 할머니.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 다른 방안을 생각해봤다. 그러던 차에 할머니가 생각났다. 나를 좋아해 주시던 할머니. 그 할머니라면 왠지 내게 도움을 주실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마침 진료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다. 고추밭과 배추밭에서 마음껏 따서 먹으라던 그런 분이었다. 할머니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니 막 웃으셨다. 육지에서 갓 들어온 청년이 태풍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귀여우셨나 보다. 할머니 냉동실에 항상 냉동 삼겹살이 가득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다. 몇십 년간 사시면서 체득한 지혜였다. 저녁을 같이 먹자며 바닥에 신문지를 펼치셨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데려오라고 하셨다. 신문지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두릅나무를 포함해 여러 나물이 놓였고 중앙에는 고기 불판이 놓였다. 그녀도 오랜만에 먹는 고기에 설레 보였다. 할머니와 이것저것 얘기를 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계절별로 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봄과 가을엔 일교차로 안개가 심해 배가 못 드는 날이 많으니 음식을 제때 사놓는 게 중요하고 태풍철엔 밖에 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노부부는 이 섬에서 산 지 50년이 넘었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이 섬으로 들어온 후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사셨다고. 그러니 섬에서 사는 지혜에 관해선 귀담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여러 이야기들에 감사드리며 밥도 맛있게 먹었다. 그녀는 항상 복스럽게 밥을 먹었다. 기본적으로 몸에 근육이 많아서인지 그렇게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았다. 그녀는 전라도 출신이었다. 동양 사람을 만나자 그녀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다.
내 앞에선 단 한 번도 사투리를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구수한 된장찌개 같은 사투리를 쓸 줄은 몰랐다. 할머니는 여자 제대로 만났다며 내 등을 탁 치셨다. 결혼할 거요, 선생? 내 손녀 소개시켜줘야 하는데 이런 처자를 데리고 와버렸어? 결혼,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어색해질까봐 딱히 꺼내지 않았던 단어였다. 그녀의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나도 30에 들어선 이상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약간은 무거워진 가슴과 배를 들어올리며 할머니 집을 나왔다. 오랜만에 포식을 시켜주신 할머니에게 감사드렸다. 언제든 밥 먹고 싶으면 오라는 말에 여자친구의 눈가에 눈물이 찼다. 돌아가신 할머니 같다며 그 할머니 집에서 설거지해야 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스트레칭을 했고 쪼개질 것 같던 내 몸도 점차 유연해지기 시작했다. 태풍 때문에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녀와 한 방에 있는 게 좋았다. 그녀와 발을 맞대던 순간, 따뜻한 그녀의 발 온기가 내게 옮겨지던 순간, 지금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녀의 멈춰버린 진주빛 구두는 처음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앞으로도 내 삼선 슬리퍼만 신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결혼,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